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인 남성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오래된 악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회생활하면서 지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의 실수 또는 자기 목표와 야망을 위해 한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에 되돌아온다는 걸 알려주는 제 경험담이죠. 그럼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과 떠난 여행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을 모두 잃어야 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그날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지만 세상에 홀로 남게 됐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고아원 출신으로 가족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잃고 고아원에 자라는 제 삶이 어린 저에게도 참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저를 일으켜서게 더 북돋웠어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두 분이 흐뭇해하실 수 있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또 제 곁에 누가 없어도 항상 부모님께서 저를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해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도 잘 지내며 바르게, 옳게 부모님께서 미소 지을 수 있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 저를 힘들게 하는 인간을 만나게 됐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며 같은 반이 된 친구 신민준이었죠. 이 친구는 처음부터 이유 없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보자마자 싫어했죠. 야, 너지? 뭐가? 네가 보육원에서 사는 애 맞지?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문제가 돼? 야, 문제지, 문제. 너 제대로 교육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우리 반 애들 물건을 훔칠 수도 있는데 왜 문제가 안 돼? 너 돈 없잖아. 원하는 거 못 사잖아. 야,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이거 봐라. 사람 때리려고 하네. 이거 봐. 이게 보육원 애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말보단 주먹이지, 안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입학 첫날부터 민준이는 저를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와 같이 올라온 친구들을 이끌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걸핏하면 제게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시비를 걸며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민준이에게 대항하는 데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놈이 원하는 게 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았기에 참거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피한다거나 하면서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반응 없고 붙잡기도 힘든 절 괴롭히는 걸 포기했는지 서서히 민준이 패거리의 시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중간고사 성적이 나온 그날 다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제가 민준이 그놈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또 뭐야? 집에 안 가냐? 야, 너 뭐 어떻게 한 거야? 뭐가? 네가 왜 나보다 성적이 좋냐고? 보육원에 있는 새끼가 무슨 공부를 어디서 배운다고 성적이 좋은 건데? 너 교무실에서 시험지 훔쳤지? 아니면 너 예뻐하는 담임이 너 불쌍하다 도와준 거냐? 이게 진짜 상대 안 하고 참아주니까 아무 말이나 뱉네. 야, 네가 멍청해서 나보다 성적 안 나온 걸 왜 나한테 화풀이 하는데? 그리고 뭐? 담임 선생님이 도와줘? 네가 한 말 내일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말해줄게. 그때도 지금처럼 개 눈깔하고 있나 보자. 그럼 뭔데? 고아 새끼가 어떻게 성적이 좋은 건데? 너 분명 뭐 있어. 내가 밝혀낼 거니까 두고 봐. 거지 같은 고아 새끼 주제. 민준이 그놈은 제 시험 성적에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도 걔네 부모님이 성적에 목을 매는 극성 학부모였거든요.
그런데 보육원 출신인 제가 자기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니 부모에게 혼날 생각에 겁이 난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시비를 걸어온 거죠. 녀석이 조금은 겁에 질린 또 발끈하는 모습에 제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녀석을 압박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차린 저는 강하게 나왔고 더 공부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또 하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4번이나 같은 반이 되어 바로 옆에서 녀석을 압박할 수 있었죠. 그러다 녀석이 결국 저와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녀석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순간이었죠. 야, 이창씨, 내가 부탁 좀 하자. 뭐? 네가? 나한테? 뭔데? 또 헛소리 할 생각이면 그만둬라. 야, 이번 시험 네가 좀 도와줘. 내가? 너를? 시험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맨날 고아 새끼, 돈 없는 새끼라면서 애들 앞에서 사람 쪽이나 주는 너 도와줄 생각도 없는데. 아이씨, 미안하다고. 근데 나 이번에 1등 못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맞아 죽어. 안 그래도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는 보육원 출신한테 밀린다고 맨날 욕 처먹고 있는데. 어쨌든 나 이번에 너 못 이기면 용돈도 끊기고 머리도 삭발해야 하고 그나마 있는 자유도 없어져.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라. 솔직히 넌 공부 못한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 그렇다고 일부러 못 볼 필요는 없지. 거기다 내가 신이냐? 어떻게 피 안 나게 시험을 못 봐? 아니 그러니까 네가 나 컨닝해주면 되잖아. 내가 휴대폰 빌려줄게. 아니다, 이거 그냥 네가 가지고 시험 볼 때 커닝으로. 뭐? 미쳤냐? 내가 퇴학당하게 그런 짓을 왜 해? 야, 공부해서 나보다 시험 잘 봐. 그럼 되잖아. 네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돈 없는 고아 새끼. 돈 많아서 학원 다니는 네가 학원에서 쪽집게 수업 받아서 나보다 좋은 성적 받아. 그럼 되지. 아우 씨, 이 새끼를 그냥. 하긴 너랑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등신이야. 애미애비 뒤진 고아 새끼가 부모님께 받는 압박을 알긴 알겠어? 야, 고아 새끼야, 너는 공부 왜 하냐? 하면 대학은 갈 수 있고 대학 갈 돈은 있고 너 부모 뒤진 순간부터 네 인생도 정해진 거야. 그럼 앞으로 나갈 나 같은 사람 앞길 막지 말고 네 주제껏 살아. 공부하지 말고 기술이나 배우라고. 뭐? 이게 미쳤나? 아이, 이 고아 새끼 결국은 주먹질이지? 그래, 주먹질 실컷 해봐라. 하고 깡패 새끼나 돼. 그놈의 막말에 화를 참지 못했던 저는 녀석을 두드려 팼어요. 물론 그 일이 학교에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으니 자기도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숨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더 악독하게 절 괴롭히기 시작했죠. 저의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낸다거나 다른 친구와 시비가 붙을 일을 만들곤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커닝을 부탁하거나 조별 과제의 공을 혼자 독식하거나 나쁜 짓을 일삼았죠. 그래도 저는 묵묵히 제가 할 공부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대학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신민준을 더 발광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신민준 그놈과의 신경전에서도 치열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신민준 그놈의 바람과 달리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그쯤 되니 오히려 저는 신민준이 저를 더욱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채찍질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니 더 이상 인상 찌푸리며 마주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감정을 털어내려고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오는 건 악담뿐이었어요. 뭐? 시원섭섭해? 이 새끼가 사람 끝까지 약 올리네. 난 아쉬워 죽겠어. 너 이 새끼 애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아주 나가 죽어야 할 새끼로 못 만든 게 아쉽다고. 알아? 그리고 어디다 손을 건네? 이제 네가 나랑 악수할 급이 된다고 생각하냐? 고아 새끼. 너 학교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걸 다행으로 여겨. 이제 너 사회 나가잖아? 그럼 너 도와줄 곳은 없어.
그리고 넌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 네 분수에 맞는 위치를 찾게 될 거고, 아마 앞으로 몇 년 뒤면 나랑 너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오늘 실컷 즐겨. 오늘 이후로 네 인생은 고꾸라질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놀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헤쳐나가야 하는 삶은 학창시절보다 더 치열한 삶이었으니까요. 울타리였던 보육원마저 없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보니 조금씩 보통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춰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며 더 이상 고아라는 꼬리표는 중요하지 않게 됐죠. 이제 보육원 출신 이창식이 아니라 사위인 이창식으로 살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현실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이 현실을 사는 건 또 얼마나 치열해요. 가족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껴야 했고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려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를 눈여겨보곤 했어요. 그러다 친한 선배가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회사에 경력직을 뽑는다고 알려줬고 이직한다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조언을 해줬죠. 그렇게 친한 선배의 말을 듣고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회사 휴가를 낸 날 이직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뭐 딱히 긴장하진 않았죠. 워낙 하는 일을 재밌어하는 편이라 일 관련으로 빠삭하기도 했고 선배에게 팁과 조언을 드러나서 면접 족보처럼 회사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대답도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취업생 때처럼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어 면접에서 떨어져도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던 면접이 더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면접인지 아니면 스카웃 제안인지 모를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죠. 어떤 한 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면접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저와 지독한 악연인 제 동창 신민준이었어요. 그놈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면접에 참여할 만큼 초고속 승진한 부장이 돼서 말이죠. 어이, 신부장이 여긴 웬일이야? 그 김 부장님께서 아무래도 제 시간에 못 도착할 것 같다고 저보고 대신 면접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엿부서지만 중첩되는 업무가 있다 보니 부탁 좀 한다고. 근데 제가 끼어도 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님과 사업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신부장 겸손은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나랑 이 부장은 자네 나이 때 차장도 못 달았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 그렇게 겸손 떨면 오히려 건방 떠는 것처럼 보인다고. 거기다 젊은 자네가 우리보다 요즘 사람들 보는데 눈이 더 좋지 않겠어? 그러니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앉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야? 너 맞지? 너 신민준... 이게 누구야? 너 창식이 맞지? 내 꼬봉 이창식이 아니야? 맞지?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요.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창식이라고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녀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그래? 이거 잘 됐네. 안 그래도 이창식 지원자랑 분위기가 좋았거든. 일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거기다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 성과도 있고 말이야. 거기다 자네랑 오랜 친구 사이라면 성격이나 성실함도 알 수 있겠구먼. 이거 아주 잘 됐네. 분위기가 좋았나요? 그랬구나. 분위기가 좋았구나, 창식아. 아니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되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해도 회사 관계자로서 만난 거니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이창식 씨. 저를 알아본 민준이 그놈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와 민준이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반가움에 보이는 미소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미소보단 비소에 가까운 민준이의 표정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이 상황이 민준이는 즐겁고 기대됐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는 곧바로 제 예상대로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면접장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제게 불리하게 말이죠. 그럼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면접관의 역할로 이창식 씨가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적어놓은 업무 성과 말입니다. 이거 진짜 이창식 씨가 한 거 맞아요? 허위 기재나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은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제 제안과 저의 주도로 한 업무 성과가 맞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안 의도와 함께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직을 위해서 업무 성과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할 만큼 어리석진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이창식 씨가 남의 공 빼앗는 걸 자주 하길래 옛벌은 못 고치고 또 그러나 싶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남의 공을 빼앗아요? 도대체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요? 어떤 걸로요? 지금 하신 말씀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적인 관계 있고 지원자와 면접관으로서 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뭐 하시는 겁니까? 있었던 적도 없는 일까지 꺼내셔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남의 공을 빼앗은 일 제 동창에게 전화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회사에서의 업무 성과도 증명해 보일 테니 신민준 부장님께서도 지금 하신 말씀에 증명하고 책임지시죠. 네? 아이고 이거 내가 경력직 지원을 뽑는 게 아니라 내 상사님을 뽑는 자리였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참. 거기다 사람이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는 걸 죽자고 달려드니 무서워서 뭘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이거 제가 2번 실수했다가는 지원자에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 우리 이창식 씨가 학교 다닐 때 은근히 주먹을 잘 쓰고 다녔잖아요. 저도 맞은 적이 있을 만큼. 그때 맞았던 곳이 여긴가? 여기가 왜 이렇게 아파오지?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로 사람을 모함하길래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민준이는 그런 제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이용하더군요. 하나하나 따지고 사실을 확인한다면 제가 아닌 민준이 놈이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발끈한 제 반응과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민준이의 모함으로 인해 다른 두 면접관의 표정과 분위기도 바뀌게 됐어요. 솔직히 민준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굳이 회사 사람과 문제가 있는 또는 문제를 빚을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으니 이미 그 상황에서 면접 결과는 난 것과 다름이 없었죠. 저도 그걸 알고 마음을 접고 있었고 면접관들도 남은 질문은 그만하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바뀌게 됐죠. 이쯤이면 이창식에 대한 면접은 다 된 것 같으니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앉아들이 있어요. 사내를 둘러보다 오늘 경력직 면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린 거니 계속 하던 거 하세요. 아닙니다. 방금 면접 마쳤습니다. 그런가? 그럼 내가 좀 일찍 올 걸 그랬구만. 우리 회사에 어떤 인재가 지원했나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는데. 그럼 이분이 우리 회사에 지원한... 창식아. 너 창식이 맞지? 창식아 아저씨 몰라보겠니? 아저씨야 그 게임팩 아저씨. 아저씨 기억 안 나? 게임팩... 아저씨! 민준이 때문에 망친 면접 자리를 일어서려고 한 순간 회사 회장님께서 면접을 보던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절친하시던 친구분이셨거든요. 뜻밖의 장소에서 아버지 친구분을 만난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아저씨가 회장님이라는 말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겐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분이자 제게 매번 게임팩을 주시던 아저씨로 기억되어 있었거든요. 장씨가 정말 반갑다. 이놈 죽은 네 아버지랑 똑같이 자랐네. 얼마나 똑같은지 내가 너 보자마자 알아봤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고? 가정은 꾸렸고? 그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하도 반가워서 회사라는 걸 잊고 있었구나. 그래, 그 면접은 다 봤다고 했지? 김이사, 면접 다 끝난 거 맞지? 그럼 내가 이 친구 좀 데려가도 되는 거지? 예? 예, 다 끝났습니다. 면접도 아주 잘 마무리되었고요. 알겠네. 면접 본다고 수고 많았네. 청씨가, 너 아직 밥은 안 먹었지? 그럼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자. 너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니? 김비서, 오늘 오후 일정 별일 없으면 다 취소해. 아니, 중요한 거라도 뒤로 미뤄. 오늘 내 아들 같은 놈 만나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 없으니. 저는 아저씨 손에 붙잡혀 회사를 끌려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나오며 아주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면접장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입을 틀어막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쓰러지고 있는 민준이 놈을 봤거든요. 아마 아차 싶었을 겁니다. 제가 회사 회장님과 인연이 있다는 걸 보곤 말이죠. 그 모습 하나로 면접을 보며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또 쏟아지는 아저씨 질문에 오전 일을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었고요.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내 형제나 마찬가지라고 맨날 떠들었는데 막상 큰일 있을 때 챙겨주지도 못하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항상 네 아버지와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네 부모님 사고를 늦게 들어서 그때 하필 해외에 있는 바람에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도 아니고 다 지난 일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이 아저씨가 앞으로 이제까지 못 챙겼던 거 다 챙기마. 그래야 네 아빠한테 나도 덜 혼나지. 오늘 면접 본 거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먹고 있어. 그리고 혹시 하고 싶거나 맡고 싶은 일이 있니? 관심 있는 곳이 있다면... 아저씨, 그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아저씨께서 곤란해지시는 거 싫어요. 저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고요. 저 부모님 떠나시고 마음 둘 곳이 장인어른 장모님밖에 없었는데 아저씨가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행복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날 때 만나주시고 조언해 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울컥한 마음에 공과사를 구별 못하고 실수할 뻔했구나. 그래, 알았다. 오늘 면접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적인 일은 너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마. 근데 네가 힘들 때 꼭 나 찾아와야 한다. 도와달라고 해야 해. 하다못해 집 구할 때 돈이 부족해도 아저씨 찾아와서 도움 받으라는 말이야. 괜히 은행에 이자 내지 말고 말이지. 아저씨가 너한테 쌓은 빚이 좀 많아야 말이지. 아저씨 너랑 네 부모님께 쌓인 빚 갚으려면 앞으로 사는 동안 열심히 너 도와줘야 하니까. 작은 거라도 어려워하지 말고 부탁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둘도 없는 친구분이셨습니다. 막역한 사이를 지칭하는 둘도 없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둘도 없는 사이셨어요. 아버지와 아저씨는 고아원 시절부터 평생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지낸 사이셨거든요. 그런 사이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배웠던 분이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집을 찾아오실 때마다 항상 손에 집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나중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게임팩을 항상 가지고 오셨고 저에게는 게임팩 아저씨가 되어 있었죠. 그런 아저씨와 연락이 끊기게 된 건 저와 부모님이 겪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땐 제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아저씨 사정에 대해서 모르기도 했고 또 곧바로 보육원에 맡겨져 아저씨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자라면서도 아저씨가 아버지와 고아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라는 건 알았지만 친구의 아들을 책임지는 건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원망이나 다른 감정을 가진 적 없었고요. 그런데 아저씨가 절 찾아오지도 거두지도 못한 게 모두 당시의 사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일 때문에 해외에 계셔서 저희 가족의 사고를 늦게 알게 되셨고 한국에 돌아와 저를 찾으려고 했을 땐 제가 이미 보육원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이후 아저씨께서는 회사를 꾸려나가시면서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 찾는 게 지금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고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찾기 힘들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뿐이었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만큼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저씨가 절 찾으러 노력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절 반가워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니었나 봅니다. 절 찾지 못한 일에 대해서 또 아버지와 아저씨처럼 보육원에서 자라게 한 일이 마음에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아저씨는 제게 어떤 도움이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의욕이 너무 앞서 회사 관련된 도움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이미 도움을 받은 듯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직은 또 회사 관련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도 알겠다며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사소한 거라도 요청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원수인 동창놈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한 이직 면접에 합격한 거죠. 민준이 놈이 들어오기 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기에 떨어진 게 분명했을 텐데 아무래도 회장님과 아는 사이라는 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완전한 합격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직을 거절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 제 이직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도 했고 또 현실적인 조건이 더 좋다 보니 결국 이직을 택하게 됐어요. 대신 아저씨께 연락드려 이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아저씨와 저의 관계가 알려지면 불편해질 상황을 이해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도 당시 면접관들에게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섣부른 추측과 오해를 하지 못하게 설명해 놓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절친이 회장님으로 있고 또 제 평생의 원수인 동창 신민준이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와의 관계에 대한 일은 저 스스로 떳떳했고 아저씨께서 입마급을 해두신 상황이라 걱정될 게 없었어요. 신민준 그놈이 걱정되긴 했는데 다행히 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옆 부서라 그래도 덜 걱정이 됐죠. 거기다 회사 일하면서 타부서 사람 괴롭힐 만큼 여유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신민준 그놈이 사람 괴롭히는데 또 제게 가진 열등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잊고 생각한 거죠. 그걸 이직한 회사 출근 첫날 알게 됐어요.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야? 낙하산으로 뽑혔다는 사람이? 그리고 들어보니까 다니는 회사 성과도 허위로 적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속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머머, 그래? 다들 조용히 하고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서 일하게 된 이창식 대리니까 다들 잘 알려줘요. 그럼 김 대리가 업무 관련해서 한번 훑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뭘 알려주면 열심히 할까 모르겠네. 낙하산이 들어온 건 상관없지만 왜 하필 우리 팀이냐? 하는 일만 늘어나게. 저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이창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출근 전에 확인하긴 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해야 하는 기획안이 있어서요. 어차피 회사 일 열심히 안 하셔도 될 텐데 일 관련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괜찮죠?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안 하다뇨? 이미 소문 다 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알려드릴까요? 회사 내에서는 제 입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임할 회사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지는 신민준이었어요. 우연히 마주친 복도에서 절 보며 비웃는 얼굴을 보며 누구 입에서 나온 헛소리인지 알 수 있었죠. 억울했지만 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장님인 아저씨와의 관계는 사실이었고 이제 막 입사한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피력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오해가 쌓였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시간과 몸으로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게 최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묵묵히, 아니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회사 내 저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인 아저씨와의 접점이 없자 헛소문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신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근무 시간에 제가 있는 부서까지 찾아와 직접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죠. 우리 이창식 대리 일 잘하고 있습니까? 어이 신부장,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요? 제가 면접 봤던 이창식 대리가 잘하나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이 친구 소문이 좀 돌아야 말이죠. 만약 이 친구가 일을 못하면 저도 책임이 있는지라. 그리고 뭐 밝히기엔 좀 그렇긴 한데 이 친구 저랑 동창이거든요. 아이 그래? 난 그건 또 몰랐네. 동창이라고 해도 사이가 좋던 관계는 아니라 아마 모르는 사이보다 못하긴 할 겁니다. 그나저나 이창식 대리 업무는 잘하나요? 이 친구 학교 다닐 때도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좋은 점수 받으려 애쓰긴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나 모르겠네. 여기 다른 분들도 이 대리 조심해야 할 겁니다. 이 인간 좋은 평가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 좀 과장되게 말하면 산업 스파이가 여기 한 팀에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다들 보안에 신경 쓰자고요. 네? 거기다 이 대리가 회장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라 뒷배도 있지 않습니까? 어이 이 대리, 여기선 회장님 믿고 나쁜 버릇 나오면 안 돼. 저 신부장님, 저번 면접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없는 헛소문 거짓말 만들고 퍼뜨리지 마시죠. 아니 퍼뜨릴 거면 증거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게 억하신 적 있으면 회사에서 이러지 마시고 직접 찾아오시든가 연락하시든가 하시고. 뭐? 와 좋네. 세상 좋아. 세상이 변했다곤 하지만 이제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눈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이네. 이창식 대리, 지금 당신 뭐 하는 줄 알아? 여기 회사야 회사. 난 자네 친구가 아니라 부장이고. 왜? 뭐 딴 부서 부장은 부장도 아니야? 아니면 회장님 업고 있으니 부장이 뭐같이 보여? 내 목이라도 날리려고? 이게 정말. 지금 네가 여길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길바닥으로 본다는 거지? 하긴 근본도 없는 새끼가 공과사는 구별할 수 있겠어? 야, 너 행동 똑바로 해.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너 같은 고아 새끼 행동 하나 잘못 한 번 하면 너랑 같은 처지인 사람들 전부 편견 갖게 하는 거라고. 욕먹이는 거라고. 너 내가 이번엔 참는데 다음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 우리 공사는 확실히 구별하자. 그리고 회장님과 알고 지낸다고 나대지 말고. 여기 보는 눈이 몇인 줄 알아?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신민준의 등장과 고함 몇 마디로 인해 제가 노력해 바꿔나가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순식간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그날부터 자기네 부서도 팀원도 아닌 저를 매일매일 감시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자 다른 직원들이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말이죠. 사실을 과장하는 것도 헛소문을 만드는 것도 직원들 앞에서 사람 창피 주는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억울한 일쯤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그런 상황까지 예상하진 못했지만 제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직을 제 경력 때문에 또 더 높은 연봉 때문에 선택했으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제가 자기네 부서 직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사건건 업무에 시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흉을 보는 건 말이죠. 사실 그런 행동은 회사 내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제 동창놈 때문에 저희 부서 부장님과 과장님 또 제 상사들 모두 불만이 많았지만 제 동창이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을 만큼 사내 강력한 라인을 타고 있어서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불만이 다 제게로 쏟아졌죠. 받지 않아도 되는 업무 지적에 시비, 거기다 그로 인한 직장 상사들의 불만까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녀석을 들이박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뱉으면서 말이죠.
아우 씨, 신민준 그 새끼 확 받아버릴까. 징계받고 잘려도 나 받아주는 곳 없겠어? 아니 하다못해 입에 풀칠도 못하겠어? 아이 진짜 받아버려? 회사 사람들 쫙 모였을 때 뺨을 갈겨버릴까? 진짜 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그럼 결국 때린 사람이 욕먹고 후회하는 세상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조금 전 제가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뭐 상사욕이 어디서든 할 수 있겠지만 조심하세요. 잘못 걸리면 또 깨지기만 하니. 그리고 뭐 못 들은 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 직원 중 신부장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들 신부장 욕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욕을 안 하겠어요? 네? 왜요? 신부장이 평소에도 직원들 많이 갈굽니까? 갈구기만 하면 그러려니 하죠. 그것보다 심하니까 다들 욕 못해서 안달이지. 안 그래도 안 좋은 제 평이 휴게실에서 한 상사 욕으로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상 외의 반응과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까지 신민준 그놈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회사 내에서 눈밖에 날까 다들 쉬쉬하고 있던 이야기를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회사를 나갈 땐 나가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초고속 승진으로 회사가 제 세상인 것처럼 굴던 신민준 그놈에게 해야 할 일을 말이죠. 민준이 그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날 이후 전 이전보다 더 바쁜 회사 생활을 보냈습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열심히 보면서 제 개인적인 복수 그리고 회사를 위한 일에도 열심히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일부러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일으키진 않았죠. 그날도 역시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온 민준이 놈의 말을 바로 잡은 것뿐이었어요. 이 대리, 내가 이 습관 고치라고 말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기획안 작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이거 빼라고. 저희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모두 아무 말씀 없이 결제가 떨어지는 걸 다른 부서 부장인 신부장님이 왜 문제를 삼습니까? 뭐? 딴 부서 부장은 부장도 아니야? 상사가 업무 효율에 있어 도움을 주겠다는데 이게 불만 가질 상황이야? 이게 또 백 믿고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백을 어떻게 썼는데요? 제가 그 백을 이용했으면 이제까지 신부장님 억지 지적을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공과사 어쩌고 말하는데 신부장님이야말로 공과사 구별 좀 하시죠? 걸핏하면 과거 이야기, 인격 모독하는데 그건 공과사를 구별하는 거냐고요? 뭐? 야 이창씨! 뭐 신민준! 이 새끼가 내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줄 아나. 야, 공과사 나누고 싶으면 이대리라고 불러 이 새끼야! 그래야 직급에 숨어서 예전처럼 나한테 안 쳐맞을 거 아니야. 왜? 기억 안 나냐? 옛날에 중간고사 컨닝해달라고 과제 대신해달라고 까불다 나한테 쳐맞고 조용해졌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저번에 면접 볼 때 거기 볼때기가 아파온다며? 내가 그때 자리가 자리라서 말 못했는데 거기 맞아. 그 볼때기 맞다고. 어디 뭐 또 쳐맞을 생각이야? 이게 미쳤나? 어디서 막말을... 그리고 누구한테 맞아? 이 새끼 거짓말하는 거 봐라. 옛벌은 못 고쳤다고 말하더니 쥐가 못 고쳤네. 어디 지금 동창들한테 전화 돌려서 물어봐. 네가 쳐맞은 거 물어봐. 그리고 너 또 하나. 벌은 못 고쳤더라. 뭘 못 고쳐? 그건 좀 더 말할게. 이 이야기는 들어야 할 분이 있거든. 곧 오실 거니까 기다려. 야, 닥치고 너 따라 나와. 나와서 이번 일에 대해서 지도 좀 받자. 이대리! 받긴 뭘 받아? 네가 받아야 하는데. 네가 하도 걸고 넘어지길래 내가 쓰기로 했거든. 뭐? 뭘 써? 뭘 써? 백! 네가 말하는 백 말이야. 저기 오시네. 백? 오셨다고? 그럼 설마... 저는 그날 민준이를 아예 일어설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되도록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분과의 관계를 밝히게 되었어요. 회사 회장님이던 아저씨와의 관계를 말이죠. 아저씨께 연락드려 제가 있는 사무실로 내려와 달라고 부탁드렸죠.
아저씨께서는 회사 내 돌 불편한 소문을 감수하시고 찾아와 주셨고 회장님인 아저씨가 사무실로 내려오시자 안 그래도 웅성이던 직원들이 더 크게 동요하고 술렁거렸습니다. 민준이 그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말이죠. 그래 이 대리. 아니 창식이 네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회사를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나가기 전에 총대 메고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여기 이 신부장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장? 뭐 당연히 알고는 있지. 우리 회사 최연소 부장이니까. 근데 너 신부장이랑 아는 사이니? 네. 신부장 이놈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은 반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얼마나 비겁하고 야비하고 나쁜 놈인지.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보육원 출신이라고 사람 깔보고 놀리고 괴롭힌 놈이기도 하고 보육원 출신이 공부 잘한다며 일부러 시비 걸던 놈입니다. 돈으로 사람 모멸감 주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다 자기 능력으로 저보다 좋은 시험 점수 못 받으니 저보고 시험 컨닝해달라고 일부러 틀려라 과제 대신해달라고 협박하던 놈이고요. 그 제안했다가 저한테 처맞고 찍소리도 못하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그걸로 좋은 점수 받고 말이죠. 뭐? 신부장이 예전에 행실이 옳지 못했구만. 근데 너랑 신부장 학교 때 이야기하려고 부른 거니? 그것도 회사에서?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겠죠. 제가 여기까지 모신 이유는 신민준 이 새끼가 그 못된 짓을 회사 안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놈이 자기 밑에 직원들 업무 성과 다 자기 앞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한 일들도 다 아래 직원들 쥐어짜고 뺏어서 한 거라고요. 거기다 거부하거나 자기 비위 안 맞추는 직원들 괴롭히기까지 하고요. 여기 제가 직접 대면하고 확인한 피해 사실들입니다.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여기엔 이름과 직급이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당사자에게 묻고 동의를 구한 다음 사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직원들의 눈빛만 봐도 제 말이 진실이라는 걸 신민준 저놈에게 당한 직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테니까 말이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입니까? 당장 노동부에 찾아가도 문제될 일 아닙니까? 뭐? 신부장, 자네 이게 사실이야? 밑에 직원들 공 빼앗고 괴롭히기까지 했어? 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 막 들어온 이 대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에 절 모함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긴. 야, 내가 일부러 네가 걸어오는 시비야 맞받아친 것 같아? 따로 불러다 때리지 않고 왜 여기서 했겠냐? 지금 네 주위를 둘러봐.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널 어떻게 쳐다보고 무슨 할 말이 있나 보라고. 제 말에 그제야 주변을 둘러본 신민주는 자기가 덫에 빠진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중 대부분이 신민준 그놈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거든요. 신민준도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건 즉 제가 한 말에 인정한다는 거였죠. 회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도대체 다른 부장들은 그 위에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야? 회사가 이 꼬락서니로 돌아가는데 말이야. 이번 일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든 사내 징계를 내리든 작은 건 하나 빠짐없이 조사하고 처벌할 테니까 다들 기대해. 특히 신부장, 자네가 직원들 쥐어짜낸 일은 회사 측에서 피해 직원들 지원해서라도 죄를 제대로 물을 테니 각오하고 있어. 알겠나? 그리고 자네 지금부터 모든 업무에서 배제야. 자네 자리 직접 복도 끝으로 옮겨. 다른 직원들 못 괴롭히게, 불편하지 않게. 알겠나? 회장님, 제 얘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신민준 그놈은 끝까지 거짓말로 이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성난 직원들과 이미 제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아저씨로 인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었어요. 결국 신민준은 그 시간 이후부터 업무 배제를 당했고 아저씨께서는 전 부서 전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마친 그날 저녁 신민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떻게 저희 집을 알았는지 집 앞이라며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하 직원 집 앞에 불쑥 찾아오고 시간 빼앗는 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이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협박죄로도. 창식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구해줘. 제발 용서하고 도와줘라. 어? 뭐? 용서? 내가 찌질하고 비겁한 놈이라 너도 알듯이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 알아. 나도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정말 정신 차리마. 정말 새 사람 돼서 남들 괴롭히지 않고 살게. 어? 제발 날 용서해 다오. 나 만약에 해고 처리 당하거나 처벌받으면 진짜 망해. 너 회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잖아. 어? 이번 일 사내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잖아. 어? 나 애만 해도 둘이야. 은행 대출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너 알지? 임원급은 몰라도 나 같은 사원은 이렇게 처벌받거나 잘리면 받아주는 회사도 없다는 거. 나 이렇게 처벌받으면 내 가족들도 거리에 나앉게 돼. 어? 우리 가족은 무슨 죄로 그 고통을 겪어야 하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어? 너 참 웃긴다. 그럼 지금까지 네가 괴롭힌 사람들은 무슨 죄로 그 고통을 겪어야 했냐? 그리고 너 오래 괴롭힌 사람은 몇 년 동안도 괴롭혔잖아. 나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인데 말이야. 야, 헛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겪을 네 고통 지금까지 네가 쌓은 업보라고 생각해. 그리고 죄 없는 네 가족들 고통 겪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혼해. 위자료 줄 거 다 주고 양육비 따박따박 주면서 고통은 네가 다 안고 가라고. 나 너랑 할 말 없다. 앞으로 찾아오지 마. 찾아오면 네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내게 원한을 품어 협박하는 거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창식아 제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자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곤 고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말이죠. 그 구역질 나는 모습에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한 복수심만 불타게 만들었고 다음날 출근에 놈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걸 회사에 소문냈어요. 혹시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찾아가 선처해달라며 헛소리를 짓거릴까봐 그런 행동이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죠. 이후 신민준의 처벌은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회사 내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받게 될 수 없어 노동청에 신고했고요. 또 아저씨께서 피해 직원들에게 회사 측 지원을 해줘 따로 고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민준은 회사에서 해고당함과 동시에 많은 피해자들과 정도의 심함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당했고 앞으로 대기업이나 웬만한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힘들게 됐죠. 제 생각엔 그놈과 같은 회사에 있게 된 것이 또 들어온 회사의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었다는 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악행만 저질러온 녀석의 업보를 제가 벌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이 맞춰진 건 아닌가 싶네요. 이런 걸 직접 경험하며 사람이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 몰려도 나쁜 짓만은 사람 괴롭히는 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항상 사람 괴롭히는 것만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